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세계 국가의 외환 보유고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제쇼에서는 유독 이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이 중국 위안화 비중만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아울러서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 어떻게 흐를지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잠깐 오늘 그 달러 위안화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본시장이 조금씩 네. 이달부터 네. 개방을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조금씩 열면서 네. 앞으로 이게 위안화가 금융시장이 다 개방되면은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거냐, 네. 이 얘기 좀 물어본다고 네. 했거든요. 네. 먼저 위안화의 네. 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외환 보유고에서 세계 각국들이 외환 보유고를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세계 사상 최고치로 커졌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사실 위안화 국제화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중국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 중에 달러 채권이 당시 한 70% 넘어 있었어요. 네. 근데 달러를 너무 지원하니까 그 갖고 있는 달러 국채가 거의 종이장이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네. 위안화도 이제 주요 통화가 되자. 이래서 대속으로 2009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위안화 무역 결제 확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결제가 지금 비중이 한 세계 무역에서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이 2% 좀 넘어요. 예. 일본 엔화를 지금 결제도 일본 엔화를 지금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무역 결제로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자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통화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 개념 아세요? 예, 국제 통화할 때 세 가지. 너무 무시하시네. 아시죠? 아니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봐요, 그럼 아시면. 말씀하셔.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를 예. 거쳐야 국제 통화돼요. 예. 무역에서 많이 써야 되고, 해외 투자할 때 예. 많이 써요. 투자 통화. 예. 웃으시는데 예. 잘하신다는 예. 뜻이네.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 그게 보유 통화라고 해요. 네네. 보유액에서 그 나라 통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 무역 결제에서는 이미 많이 쓰여서 아. 굉장히 특히 아시아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통화로는 주로 1대1로 국가들이 투자를 할 때 달러도 하지만 위안화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투자 통화 예. 그걸 통해 역할을 하고, 보유 통화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예. 위안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통계에 2.88인가 얼마 나왔죠? 거기 있지 않아 데이터? 저는 안 갖고 안 있어요. 갖고 있어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증가했어요. 예. 원래는. 아마 이 통계는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는데 어쨌든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에서의 각국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보유 자산도 늘리고 있습니다. 네. 2.88 뭐 3%도 안 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가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위안화는 자유 대환이 안 되는 통화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보다 그거 달러는 옛날 70 몇 프로 하다 지금 50%를 떨어졌어요. 73%도 예. 지금 한 59%까지 맞아요. 떨어졌다고 떨어졌어요. 하는데 그러면은 예. 세계 그 외환 보유고에서 네.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비중이 증가했다는 게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그래서 줄 수 있나? 지금 확실한 건 위안화 주요 결제 국제 통화에서 세 가지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건 있어요. 특히 또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달러를 또 점락도로 찍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는 달러만 안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게 지금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추세에서 보였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전쟁 이후로도 더 그렇게 됐어요. 커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을 더 다양화해야 되는데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달러 말고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두리번 보면은 사실 유로화, 그 엔화 이건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아보면 없어요. 한국 거 못 갖고 있어요, 원화를. 이거는 개방이 그러니까 대외에서 못 쓰게 해놨어요, 위안을.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자산은 못 갖고 있잖아요. 국제 통화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도 중국은 큰 나라잖아요. 또 1대1로 한다고 또 G2 국가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안 중에 하나가 당연히 위안화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확 증가하는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달러로만 안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달부터 외국인들이 중국 그 주식의 ETF에 한정되긴 하지만은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채권도 채권 시장도 지금 맞아요. 개방을 했잖아요.
아직 완전히 개방된 건 아니잖아요. 금융시장이. 예, 예. 그럼 완전히 중국 금융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은 네. 위안화 이 비중도 네, 더 커지죠. 더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결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 요청해요. 예. 위안화로 하자. 예. 근데 한국 기업 생각했더니 그래 달러가 계속 평가절하 되니까 예. 그래 우리들이 위안화에 한국 기업이 위안화를 받았어요. 예. 근데 달러 받으면 운영할 것이 되게 많아요. 예. 뭐 미국 국채를 사도 되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국 기업이 위안화를 받은 다음에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예. 그냥 보통은 국제화 통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돈이 다시 그 상대방 국가의 금융시장에 들어가요. 예. 다시 말해서 한국 기업이 위안화를 받은 다음에 그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위안화 국채를 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정말 위안화 국제화 하려면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야 돼요. 음. 그래 위안화 국제화가 되죠. 예. 해외 기업이 위안화를 갖고 있는데 운용할 것이 없어. 한국 기업이 위안화를 갖고 있는데 한국 기업에는 위안화 자산 투자할 데 없잖아요. 예. 그럼 중국에 투자했는데 못 막아놔서 외국인들한테 예. 위안화가 억지로 국제화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래서 ETF를 개방한 거예요. 먼저. 위안화 결제를 했다. 기업들이 갖고 와서 ETF라는 게 뭐죠? 뭐 자세하게 몰라도 그 인덱스를 예를 들면 ETF를 산다 이러면 중국 경제에 따라 올라가잖아요. 결국 채권은 그 나라 것이 펀더멘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채권은 금리에 베팅하는 게임이에요. 예.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 투자를 성공하려면 금리를 잘 읽어야 돼요. 환율하고 금리를 잘 읽어야 돼요. 채권 투자를 안 하니까 모르겠네. 모르는 눈치에 눈빛이. 제가 셈이 좀 약해서. 그래서 내가 채권 투자하겠다는 건 금리하고 환율을 잘 이게 거시변수예요. 예. 거시경제. 나라의 큰 경제를 쫙 읽어야 돼요. 예.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거는 마이크로 기업의 펀더멘탈 예, 읽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면 금융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뭐죠? 채권. 그 원리예요. 예. 마이크로, 매크로 예. 다 하게. 아. 그래서 위안화의 투자 시장을 열어주는 거죠. 누구한테? 외국인들한테. 그래야 위안화를 받죠. 근데 받았는데 운영할 때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에 빡 열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여기만 해 이러는 거죠. 왜 채권부터 그럼 여는 거예요? 주식 시장을 먼저 열지 않고? 아니 채권이라는 게 말했잖아요. 거시경제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중국이 소소한 기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 봤을 때 2028년에 중국 자체는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왜냐면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예.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은 2028년에 미국을 초월한다. 근데 거의 맞춰요, 이거는. 예. 왜냐면 이게 어려운 예상이 아니에요. 예. GDP 성장률 보면 계산하면 딱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큰 흐름을 읽으면 되기 예. 때문에 때문에 채권 투자는 거시 변수들을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좀 쉬워요. 그리고 금융의 펀더멘탈이 채권부터 시작해요. 채권 다음에 이래 주식의 리스크가 점점 높아져 예. 가거든요. 예. 채권은 기본 상품이라고 말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어제 좀 물어보려고 했던 네. 게 중국 이번 달부터 이렇게 조금씩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게 네. 하여튼 목표는 달러잖아요. 네. 달러잖아요. 네. 중국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달러 네. 미국 국채 잔뜩 사놨다가 그렇죠. 미국의 돈 달러 잔뜩 네. 찍어내는 바람에 그 휴지 조각이 그렇죠. 되는 거 보면서 네. 참 울분을 삭혔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러시아 전쟁하면서 러시아 달러 자산을 다 사실 동결시키고 그러는 거 보면서 더 한 번 많은 나라들이 맞아요. 달러를 이거 내가 갖고 있어도 맞아요. 되나라는 정확해요. 의심을 좀 갖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 달러 패권에 대한 좀 금이 가게 만들었잖아요. 쾌수처리 생겼죠. 예. 여기서 중국이 자신감이 생겨서 이참에 좀 달러를 우리가 찍어 눌러야 된다.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을 조금씩 이렇게 개방하는 그 자신감이 생긴 거 혹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보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하고 지금 기회라고 생각해요. 코로나에서 미국 달러의 취약성을 한눈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회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안 하면 안 되게 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지금 그 준비를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말 그대로 딱 닫아놓으면 러시아 하는 것처럼 스위프트 닫아놓고 이러면 중국은 돌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더 확대를 해서 빨리 위안화의 국제화 정도를 높여줘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국이 스위프트 못 쓰게 해도 다른 나라의 결제가 위안화 무역 결제가 일어나게 해놓으면 위안화 청산이 되고 그래야
그래서 CIPS라는 국제 청산을 만들었어요. CIPS라고 CIPS라고 하거든요. 스위프트죠, 그게. 예, 중국밖에 만들어놨어요. 뭐 규모는 굉장히 작잖아요. 예, 가입 은행들이 적어서 그렇지.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눌러가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뭐 이게 막혀도 그쪽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는 거죠. 근데 CIPS가 거기에 더 많이 은행 들어오려면 금융 개방해야 돼요. 그래 그 은행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 저 시장 들어서 내가 운영할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완전 개방은 예. 그 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거는 한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저 어렵다고 봐요. 어려워요? 예, 중국 정치 체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중국 정치 체제하고 무슨 관계? 사실은 원래는 중국이 2015년 이전에 원래 개방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때는 개방했어도 중국 자본이 해외로 안 빠져나가요. 이유는 중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 됐어요. 그게 온 세상에 브랜드로 딱 잡혀 알리바바 성공을 보면서 알리바바가 엄청 중요한 역할. 2014년에 뉴욕에 상장하면서 세계 1위 IPO하면서 전 세계 뭘 증명해? 그때 많은 중앙은행과 많은 중앙기관, 많은 금융기관들이 샥을 받았어요. 야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야. 중국 기업이 미국에 사는데 세계 최대 IPO를 했다는 거야. 엄청난 샥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리바바 성공은 중국 젊은이들한테 이제는 중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다음부터 인재들이 해외에 나갔던 중국 인재들이 원래 중국을 안 들어갔어요. 특히 금융 인재들이. 왜냐면 해외에 돈 벌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막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들어갔냐면 중국가 1등하면 세계 1등이니까. 그럴 때 개방했으면 문을 열어도 안 나가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문을 열면 뭘 무서워하냐면 외국인들과 헤지펀드를 공격하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부자들이 나갈까 봐? 다 달러를 태환해서 달러 들고 해외에 나간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과거 1990년대 말에 태국이나 한국이 당했듯이 외국의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공매도 칠까 봐 그러면 한순간에 절단 나니까 중국이 그걸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군요. 중국 경제 공매도는 중국의 부자들이 제일 많이 쳤죠. 예를 들면 중국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해요. 만약 중국 고등교육이 그리 좋으면 중국에서 공부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도나 이런 게 다 미국 가서 고위층이 다 미국에 자기 자녀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달러를 사서 소비하고 있으면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공매도 개념을 응용한다면 중국계 가장 큰 공매도는 중국 부자들이 한 거죠. 결국 해외 나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영국 가서도 자산 인수를 많이 했고요. 미국에 있는 연구소까지 포함해서 인수를 많이 했고 해서 해외 자산 달러 엄청 사들였잖아요. 그게 중국 경제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하면 중국에서 투자를 해야지. 왜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하냐고요. 그게 포트폴리오를 해외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왈 밀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 중국이 금융시장을 섣불리 완전 개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고 중국 내에야말로 자본이 빠져나갈까 봐. 제가 읽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의 헤지펀드로 와서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걔네들도 이게 어떤 물인지 헤엄쳐봐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고 또 포트폴리오 올려가야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아요. 짧은 시간에. 근데 중국 부자들이 해외에 다 자산을 다 갖고 있어요, 실제는.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그걸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러시아도 그랬어요. 러시아 부자들이 구소련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샥으로 시장 개혁을 한 거야. 다시 말해서 생산 요소를 이거 그냥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산이 없어서 갑자기 자산이 생기니까 이 머리 안 되는 사람은 그 자산을 부자한테 다 팔아버렸어요. 왜냐면 갑자기 돈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국가에서 자산 받았어요. 그 부자 딱 와가지고 원래 자기 보기에는 이 자산이 100원짜리인데 부자 와가지고 1,000원 줄게 하니까 우와 이거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부자들한테 집중이 되면 빈부격차가 팍 커집니다. 근데 그 사간 사람 대부분 미국 헤지펀드래 또 그걸 러시아 자산을 그래서 부자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루블이 무너졌어요. 한번 무너졌죠. 그래서 중국도 그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만약 문을 열면. 그러면은 지금 조금씩 문 여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열지 완전 금융 개방은 안 된다는 절대, 거예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되려면 이럴 때 돼요. 언제 되냐?
중국 기업들이 예. 기술력이 예. 이젠 정말 미국이 죽일래 죽을 수 없는 정도가 됐다. 예. 이러면 오케이. 봐요. 그건 정말 요원할 것 같은데. 그거는 예. 모르죠. 뭐 말씀해 보세요. 예. 기술이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안화 국제화는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안화 국제화는 예. 중국의 국제화다. 예. 중국의 국제화는 중국 국민과 중국 기업의 국제화다. 예. 중국 기업의 국제화는 중국 제품의 국제화다. 중국 제품의 국제화는 중국 기술이 제품 국제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답이 어디 있냐? 기술에 있고 국민들이 의식에 있어요. 국민들이 문화, 예. 국민들이 중국 국민들이 가치가 예. 전 세계에서 좋아해줘야 돼요. 야 역시 중국이네. 역시 중국 사람. 오케이. 이러면 국제화가 위안화 국제화가 돼요. 첫 번째 중국 문화의 국제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이 국제화가 돼요. 지금 미국처럼 다 미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왜 미국 최고니까. 예. 그럼 전 세계에서 중국 기술 최고 다 중국 가고 싶어 하잖아. 중국이 핀테크를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금융기관들이 임원들이 엄청 중국 가서 그런 벤치마킹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배울러. 그러면 문은 열어도 안 나가요. 왜 제일 잘하는데 누가 나가요, 그 나라를. 근데 게다가 중국은 세계 1위 시장이야 말이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시장도 커. 그럼 글로벌 1위예요. 그럼 다 열어도 문제 없을 문제 거라 없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있기 전에는 힘들다. 그럼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거는 달러에 워낙 그동안 서름을 많이 당했으니 위안화를 국제화시켜서 달러만큼 패권을 가지게 만드는 게 목적일 텐데 네.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이죠. 우리 전문 용어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예. 이걸 가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모르겠는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어떤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원죄가 있지. 이렇게 자기를 안해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어떤 트랙 때문에 저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만상 공감할 걸요. 예. 내가 내 꿈은 저기 있는데 내가 살아온 트랙 때문에 계속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뜻인데 중국 정부가 개방 지금 40년이거든요. 정확하게 2018년, 78년 됐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구소련처럼 무너지진 않았잖아. 나라가 분열이 되고 무너지진 않으니까 결론은 성공했어요. 공산당이 가장 큰 성과예요. 짧은 시간에 세계 G2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성공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성공은 많은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을 다 이렇게 감추가 아니고 머리 아프니까 일단 두고 쉬운 것만 하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어려운 것만 남았어요. 진짜 어려운 거. 지금까지는 윈윈 개혁.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개혁.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개혁을 해야 되냐면 제로섬 개혁을 해야 돼요. 이 개혁을 하면 상당한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 위안화 자유 대환이 자본 항목이 대환입니다. 그 개혁이? 예. 왜냐면 문은 왜 뭐냐면 국유기업이 경쟁력이거든요.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중국 기업이 국제화라고 했잖아요. 중국 제품이 국제화, 중국 기술이. 근데 그거는 결국 제가 말은 중국 기업이랬지만 결국은 국유기업이거든요. 왜 국유기업은 정부 거잖아요.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 거잖아요. 그럼 국유기업이 세계 최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 국유기업이 메커니즘적으로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뭐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중국 국유기업이 아무래도 국가 예를 들면 한국 기업들 뒤에 공사가 붙은 게 다 국가 거잖아. 여기도 공사 붙었잖아. KBS도 무슨 공사. 그 국유기업하고는 좀 다른. 다른 건데 어쨌든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국유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체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이래 온 거 보면은 그래서 민영화시키는 이유가 사람들이 욕심을 이용한 자본주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국유기업의 기능은 어떤 그 기업의 이익 극대화보다 사회 안정이 먼저 돼 있어요. 사회. 이름은 기업인데 목표가 먼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냐 이거죠. 체제적으로
조금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당 부분 민간 기업이 커져야 돼요. 예. 그리고 상당 부분 시장화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상당 부분이 쉽게 말하면 국퇴민진이 돼야 돼요. 국퇴민진. 국가가 퇴보하고 국유기업이 조금 민간이. 영역을 좀 좁혀가고 대부분 다 민간이 해서 그 민간들이 세계 기업하고 경쟁하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중국 사람들 또 전성적으로 자본주의 피가 진하게 흐르잖아요. 예. 타고난 자본가잖아요. 예. 걔면 승산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나가 다 그런 게 잘하고 국유기업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민영기업 잘하고 예. 있잖아요. 예. 사실 화웨이도 민영기업이잖아요. 그렇지. 잘하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가야 되는 길인데 그러면 예. 시장화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시장화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생산 요소의 시장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 토지, 자본, 노동. 토지 가격은 예. 토지 가격이잖아요. 예. 자본은 금리잖아요. 노동, 임금이잖아요. 예. 지금 데이터까지 생산 요소 들어왔어요. 예. 예. 기술, 음. 이 생산을 다 어떤 시장화해야 되는 거예요. 음. 금리 완전한 시장화, 예. 토지 완전한 시장화. 예. 이게 다 뒤에 기득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지금 공동 부유로고 해서 그거 네. 다 그 과거에 숨겨놨던 예. 그러니까 애써 눈 감았던 네. 그런 부분을 더 이상은 눈 감을 수 없다 해서 지금 하나씩 철퇴를 내리는 거였었잖아요. 어디? 그래서 나는 시진핑 2012년에 그 공산당 서기로 당선되고 14년부터 국가 주석이 되면서 기대를 했죠. 예. 이제 말한 그 이게 어려운 계획들을 어. 하나하나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정책들 보면은 생산 요소를 오히려 국가가 더 자원 분배해서 주요 역할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오히려.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는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지금 그렇게 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라는 게 빈부격차거든요. 예. 빈부격차 너무 컸다. 예. 잘 사는 살만 잘 살고 그게 이유는 자본이란 속성이 그 역할을 한다. 예. 자본이 있는 자가 더 잘 살고 예. 그 나머지는 다 못 사는. 그래서 우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자본의 이런 부작용 우리가 극복하면서 예. 그래서 공고로 잘 살게 하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시진핑의 로선입니다. 예. 봐라 자본주의는 봐라 자본이 주로 자원 분배의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너무 크잖아. 1%대 99잖아. 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자본이 중요하다는 건 내가 안다. 예. 자본이 주요 분배를 하게 하겠다. 단지 다 못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작용은 줄임에 가겠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지 민퇴가 됐죠. 오히려. 예. 자, 그러면은 야, 이게 우리 기자님이 저하고 네. 엄청 어려운 이야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누세요. 예. 그래서 다들 케미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톰과 제레 제가 제 톰이어야 되는데 또 자랑이 다른 데 가면 시작됐죠. 항상 톰인데 여기만 오면은 제리가 되네. 아 그래요? 네. 되게 자,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도 그렇고 지금 네. 이 그 미중 패권 경쟁이 네. 요거 물어보기 네. 전에 제가 그거 한번 좀 물어볼게요. 네.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가 나와서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G2가 누구나 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G2는 네. 중국이 아니고 미국은 미국이고 예.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그래서 의미에서 그렇게 어떤 이야기했어요? 의미냐면은 진짜 세계 패권을 가지려면은 네. 고립되어도 모든 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역량이 돼야 된다. 네. 그런데 중국은 자급자족 안 된다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만 전 세계에서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G2는 미국과 러시아가 더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 부분은 살짝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비웃은다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박정호 교수 보면은 뭐라 하겠어요, 나를. 동의 안 한다라는 거고요. 예. 중국은 자급자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모태동 시대잖아요. 예. 모태동 시대 완전한 자급자족이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급자족 했던 나라라고요. 예. 근데 그거 어떤 의미에서 말하냐고 내 말이. 자원. 예? 자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모태동 시대에 자급자족을 한 나라라고요. 예. 완전 지금 북한처럼 밀폐되어 있었다고요. 단지 중국 국민들이 배를 굶고 힘들었죠. 그럼 러시아는 국민들이 지금 안 힘들어요. 지금 러시아 국민들 안 힘들어요. 지금 폐쇄됐잖아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내가 괜히 물어봤다 그냥 그 혼만 나네.
자, 뭐 그건 네. 제가 그냥 네. 그때 듣고서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해서 한번 좀 안 교수 나오면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해서 물어본 거니까. 어떤 인사이트를 원하는 거지? 예, 예. 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 패권 경쟁이 네. 이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군사적으로도 지금 조금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특히 예. 동남아시아 쪽에서 지금 맞아요.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맞아요. 움직임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 지금 G7, 예. 그다음에 이번에 나토 예. 이게 막 살리면서 막 G7 회의도 하고 예. 나토 회의도 하고 예. 그러다가 한국에 4개 나라를 초청하고 예. 막 이러면서 막 아태 지역에서 자기 그 군사 패권을 강화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동맹을 결성하면서 조폭 정치를 안 한다. 조폭, 두목, 예. 조폭, 두목 정치를 안 그러니까 패거리라고 했어. 아 맞다. 예, 내가 그 단어를 계속 까먹어. 패거리. 예, 조폭이라고 하진 않았고. 범죄도시 투본 영향입니다. 그래서 패거리 정치를 안 한다. 그래서 늘 말해. 그래서 중국은 동맹이 결성 안 하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준 동맹 수준으로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걸 같이 잠수함 개발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첨단 기술 협력하겠다고 해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준 동맹 결성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협력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 기술이 많잖아요. 특히 군사 영역에서. 그래서 군사함, 잠수함 이런 게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항공모함이 중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게 미국하고 싸웠을 때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공동 기술 개발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 이대로 가면은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돼서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미국 뭐 G7이 있다면 G8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핵이 중국과 러시아가 있을 거고 또 브릭스가 있잖아요. 브릭스가 인도가 들어왔잖아요. 인도 그렇죠. 브라질 들어왔잖아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다 들어왔고 여기에 지금 브릭스 가입하겠다는 나라 여러 개예요. 동남아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G8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너네 그렇게 패거리 하려면 우리도 하겠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지역이 동남아 지역, 이 태평양 섬나라들.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한국, 일본 뭐 이런 건데 한국, 일본은 확실하게 저쪽에 섰으니까 그럼 그쪽이 중요해지잖아요. 저쪽 동남아하고 저 태평양 쪽 섬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거기 가가지고 엄청난 이런 외교를 펼치는데 제가 읽는 미래 국제 질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미국이 톱이었어요. 딱 위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서로 윈윈 거의 글로벌화였어요. 그래서 맨 위에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브라질, 러시아 오펙 나라 석유, 가스 공급 국가들. 여기는 호주, 브라질 원자재 공급 국가들. 중간에 제조 국가 있죠. 그래서 독일, 일본, 한국, 뭐 중국, 동남아 이렇게 다 있었죠. 그래서 온 세계가 글로벌화해서 과거 40년 전쟁도 없이 해피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미국이 다들 해피한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고소성장 해왔고 한강 기적, 중국 이런 경제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왔다가 지금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기술도 강국이 돼 버리니까 중국을 이제 이렇게 기술 공급 랜에서 중국을 좀 밀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원톱이 될까 봐. 그렇죠. 그래서 IPEF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하나 만들고 이러니까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도 이쪽으로 경제 뭔가 만들겠다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RCEP이라는 게 동북아시아하고 동남아를 다 묶어놨어요. RCEP.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맹체죠. 중국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CPTPP가 또 호주하고 일본이 주도하면서 아시아 쪽 조직이 돼버렸어요. 미국이 나가면서 미국은 다시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IPEF라고 해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건데 어쨌든 CPTP 중국이 막 가입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또 새로 어떤 경제 형태로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국제 질서는 미국의 톱에서 이제는 어떻게 가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미국 하나, 유럽이 하나, 그리고 중국과 이 중간지대에 있는 나라들, 중간지대에 다국화 체제가 되는데
지금 미국, 중국이 딱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유럽이 있어요. 근데 유럽이 좀 미국 쪽에 이렇게 섰어요. 자, 그럼 여기에 제3지대가 있어요. 제3지대가 뭐냐면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그게 주로 동남아나 태평양 섬에 있습니다. 이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게서 여기서 이익 극대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두 나라가 안 돼서 우리 몸값을 높여야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럽도 어서 미국 쪽에 섰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냐가 그 나라들이 요 지역에서의 제3지대. 그래서 미래 국제 질서는 이 제3지대와 유럽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국하고 중국의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또 영향 주는 거죠. 확실한 거는 미국하고 중국은 동남아도 다 중요하고 그리고 유럽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유럽하고 이 동남아 아니고 이 제3지대 여기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외교 관계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더 오게 하냐. 중국은 이런 나라들하고 경제 관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죠. 그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지금 사실 세 축이잖아요. 그 축이 돼서 그러니까 다른 미국 이외에 다른 이제 그게 브릭스 플러스 앞으로 브릭스 플러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체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40년간 딱 미국이 원톱으로 해서 쭉 밑으로 그 세계화 체제가 공고히 돼서 별 문제 없이 그냥 드러나는 문제는 없이 그냥 크게 흐름적으로 왔었는데 그 세계는 이제 그 끝나버렸고 그렇죠.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이 체제로 이렇게 완전히 갈리면은 이게 그러면은 그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뭐 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이란 나라를 포함해서요. 아까 그 제3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이 지났을 때 100년이 지나면 저도 없고 기사님도 없겠죠? 그때까지 사실 건 아니죠? 우리 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2022년을 돌아봤을 때 저는 이게 2022년이 경제학적으로도 가장 의미 있는 해고요. 경제학적으로 왜 의미 있냐면 뭐 이건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경제학자들 한번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런 제 마음대로 이런 돈을 푸는 정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지금은. 나중에 한번 따로 그 코너 한번 말해요. 그래서 2022년이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경제를 안 풀게요. 일단 그다음에 국제 질서 속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을 포함해서 아까 제3지대 동남아 포함해서 태평양섬 나라 포함해서 이 두 나라 이런 어떤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시점이 오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은 특히 한국은 민족이 워낙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이거 잘 활용하면은 세계 톱 1위 국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국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이러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 보는 거는 한국이 제3지대와의 경제 협력을 엄청 강화를 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말한 태평양 섬 나라들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이 나라들은 엄청 경제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하고도 엄청 경제 강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국제 질서 속의 한국 역할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티내는 말은 제발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티를 냈다고 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앞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지 마시고 뭐죠? 조용히 꾸벅꾸벅 이 제3지대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서로 맞춰보고 국제 질서 속에서 내가 어디서 최고를 갈 수 있는지 잘 점검해보고 저는 한국하고 중국이 아까 제가 어제 무역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한국이 중국이 글로벌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국가라고 봐요. 이제 중국 기업이
역사적 운명이 뭐냐면 아까 말한 위안화 국제화라고 했잖아요. 위안화 국제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기업이 국제화입니다. 예. 달러가 왜 대단한지 알아요? 달러가 미국은 미국 제품들이 있잖아요. 미국 제품들이 적국에도 계상이 돼 있어요. 그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야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북한에 가도 다 있어요. 그 할아버지도 있고 예. 그 제품 다 있잖아요. 중국 제품이 예. 적국에도 다 있는 날 예. 중국은 국제화된 국가가 되고 위안화가 국제화가 돼요. 그런데 미국이 딱 이러고 보더니 와 나오지 마. 내내 우리에서만 놀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중국은 지혜로 와야 되겠죠. 예. 어떤 큰 놈이 와서 문 딱 막고 있어. 예. 거대한 놈이 와가지고 예. 문 밖은 못 나와. 예. 내 안에서 놀아. 예. 그럼 중국이 어떻게 다른 머리를 써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저는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에 나갈 수 있으려면 주변 국가를 잘 활용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된다. 근데 가장 서로 시너지 있게 가장 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는 가보시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기자님. 너무 이게 안 돼 있어요. 인도 특히 예를 들면 그렇지. 인프라 뭐 이런 거 예,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좀 지혜롭게 하면은 중국이 글로벌 진출. 서방 나라들이 중국을 관심이 있어도 어떤 이념적으로 이데올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하면 돼요. 오히려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예,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알아요?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하기가.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조용히 꾸벅꾸벅 제품을 어떻게 최고 만들지만 고민하면 돼요. 제발. 뒷뜻을 깊은 뜻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 네, 말씀도 참 잘하시는데 연기도 굉장히 뛰어나시네. 아 그래? 연기를 안 했는데 리얼인데 왜 연기라고 하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너무 티내지 말고 하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중국과 미국 옛날처럼 사이가 좋던 그 시대가 끝나고 세계화가 지금 종식을 고하는 시기에서 빨리 먼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에 서야만이 더 입지도 강해지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거다. 이쪽 저도 눈치 보다가는 정말 이두저도 아닌 게 된다라는 얘기 그 논리거든요. 제가 또 막 기사화 한다고 하니까 말 못하겠는데 저 기자님 무서워요. 뭘 말하면 기사화. 제가 이래 친구로서 친구 나이는 아닌가? 죄송해요. 어제도 이렇게 좀 친구 동생이라고 생각하셔 그냥. 동생하고 싶으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방송이지만 좀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알아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따박따박하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기자님들은 조심해야 돼. 뭘 말하면 자꾸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그렇구나. 빨리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누구라고 말 안 할게. 기사화 할까 봐. 너무 표현이 좋았어요. 한국은 누구 줄 설 생각하지 말라. 친미도 하지 말고 친중도 하지 말고 친일도 하지 말고 한국은 한국이어야 된다. 저 영어 잘 못하지만 be yourself. 한국은 한국이어야 된다. 하필이면 그 영어를 또 전달이 됐습니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아니 그런데 가슴에 와 닿긴 한데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양쪽에서 다 버림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화난다. 아니 그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 다시 버림받는다는 표현을 왜 써요?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내가 최고인데. 그렇죠. 뭐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옛날의 한국은 아니죠. 아니죠. 내가 판을 짜라고요.
그 판을. 버림받는다는 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단어입니까? 아, 그건 미안. 제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거로 하고. 네. 자, 그런데 그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토존 사무처장이 네. 사무차장이죠. 네, 사무차장이 한국이 미국 등의 서방국들과 연대한다고 해서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유는 그 이유를 든 게 일단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중국은 지금 미국과 충돌, 경제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 없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안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지금 중국도 외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 주변 국가들이고 한국은 또 이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되는 게 예. 중국의 또 이 당국의 고민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을 대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왜냐면 어떤 법을 하려면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딱 집어내서.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자꾸 굳이 뭐 이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빌미로 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빌미를 예. 제공하면 안 돼. 근데 그런 면에서 예. 지금 나토는 어차피 뭐 파트너 어떤 잠여국 가서 한번 뭐 보는 걸로 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입 회원국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니까 예. 맹기를 나토는 군사 동맹인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북대서양 국가도 아니잖아요. 예. 이 나라는. 예.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왜 가냐고. 북대서양 국가도 아닌데 왜 가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어떤 보복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나를 왜 그랬어 이렇게 중국을 왜 그랬어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다 이슈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때 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설치하면 예. 중국이 내 안방이 다 보인다라는 게 이유였잖아요. 목적이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다라는 예. 이유도 그러니까 설령 북한이라 해도 니가 그다 설치하면 우리 안방까지 보인다라는 게 예. 그때 이유였단 말이에요. 조금 다르다 성격이. 예. 그런 면이고 아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갈등 겪는 상황에서 이 좀 주변 국가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협력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되고 제3지대에 있는 나라들을 진중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게 예. 중국 외교의 위전이니까 쉽게 그렇게 막 방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런 것을 휘두르면 오히려 중국의 반중이 돼버리잖아요. 사드가 돼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반중 정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거거든요. 네. 만약 중국이 또다시 사드 사태 같은 보복을 한국에 가하면은 네. 한국 국민들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손실이 굉장히 크죠. 예. 자기 주변 국가 국민들이 다 반중 가면 중국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거는 중국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미가 하나의 공급망이 돼요. 예. 북미랑이 누구냐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예요. 예. 그래서 UCMCA라고 해서 자체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예. 그다음에 유럽이 하나의 공급망으로도 돌아가요. 예. 그럼 남은 게 아시아입니다. 예. 아시아는 중국이 원하는 건 아시아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공급망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국이 그리는 그림이래요. 한국하고 일본이 기술이 좋잖아요. 예. 중국도 이제는 쌍순환이라고 해서 외순환이라는 게 좀 기술 수출 국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북아 3국이 아시아의 공급망에서 기술 선도 국가 역할을 하고 예. 중국이 시장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글로벌 시장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럼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좀 시장 역할을 해주고 예. 중국이 했던 러동 밀집형 산업은 에이시안 국가에 좀 가고 그럼 단독으로 공급망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서방의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한국까지 같이 하면은 전체 아시아가 유럽의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겠다라는 게 중국의 생각하는 아시아의 윈윈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특히 일본, 한국
중국이 그래서 한중일 FTA를 미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 밀고 있어요. 이걸 같이 하자. 예. 그리고 한중 FTA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지금 FTA를.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시아는 아시아 문화가 같은 문화니까 아시아끼리 같이 가자라는 건데 문제는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좀 미국 쪽에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한국하고 일본이 저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저기 갔다는. 예. 그러니까 머리가 저기 가니까 연기 잘하시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문화가 위대한 문화다. 예. 아시아는 포용의 문화예요. 그렇지. 웃으면 진지성이 없으면 다시 안 웃고. 아시아는 포용의 문화입니다. 예. 음양의 조화를 강조해요. 음양의 조화. 예. 철학이 갑자기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는 예. 융합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포용하는 문화. 예. 근데 서방의 문화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영웅을 예,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개인주의잖아요. 예. 영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방의 건물을 보면은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게 또 그래서 그렇게 뾰족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아.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시아는 이렇게 융합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예. 여러 가지를 다 감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다는 왜 강해요? 모든 강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오염된 강이든 아니든. 그래서 위대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는 좀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이게 전체 이게 융합. 한의학이 그렇잖아요. 예. 서의학은 어디 아프면 어디다 침을 놓잖아요. 예. 한의학은 뭐죠? 전체 몸의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혈액순환 뭐 이런 예. 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거는 우리 아시아로서의 위치를 찾아야 되고 아시아에서 공급망을 강화해야 되고 아시아 문화가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가 되고 아시아 경제가 세계에서 이제 선도 경제가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거. 예. 근데 자꾸 그걸 우리를 자꾸 중국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말이 우리지 너는 중국이 백골을 하겠다는 게 아니냐. 중국이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그 미국이 차이입니다. 그거를 지금 두려워하는 그 거잖아요. 차이입니다. 예. 근데 사실 중국이 리더들이 말하는 거는 야조는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시아가 해야 된다. 그걸 많이 강조해요. 아, 오늘 갑자기 왜 우리 기자님 어려운 얘기만 하지? 아까 중국 경제 어려운 얘기했고 지금 갑자기 철학까지 풀었네요. 자, 오늘 또 얘기할 거 많은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 지금 대만하고 홍콩 이 부분도 좀 중요해요, 사실.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 그런지를 알려주게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뭐. 한마디만 해줄게요. 예, 한마디?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제가 그거예요. 풀지는 그러니까. 않을게요. 한마디만 단답으로 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지난 1일 이제 홍콩 중국 반환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직접 홍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게 연설하면서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체제, 이걸 20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이게 홍콩을 대고 말한 게 아니고 저는 타이완, 대만을 들으라고 한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안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히려 답을 이렇게 할게요. 그냥 대만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설 시나리오. 대만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 대만이잖아요. TSMC라는 기업이 있고. 자, 그러면 대만이 완전히 중국에 왔을 때 중국은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부족한 반도체, 그것도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강. 그러면 SMIC 뭐 이런 것도 뭐 기술이 지금 진라노에 왔다는데 어쨌든 공급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국 공급망이. 그러니까 중국은 원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대안 중에 하나로 홍콩을 그때 반환 받으면서 일국 양제 내내는 내내설로 해라 내내 거 모두 거.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저희가 다시 다행입니다. 모셔서 그때 하셔야겠어요. 시간이 부족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유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 유튜브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시장 움직임 김영익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